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 동향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선박이 광저우에서 식별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 이 두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내내 계속 러시아에서 보고되고 있는 방산비리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정말 충격적인 수준의 방산비리가 또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국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체계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이 해전에 무인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도입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저우에서 이상한 배들이 식별됐는데 이런 무기체계들이 대량 배치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안보에도 대단히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광저우 롱쉐 섬에 있는 광저우 조선 인터내셔널 조선소에서 정체불명의 선박 두 종류를 동시에 건조 중이며 이들은 중국의 무인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군 전문지 네이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위성사진으로 처음 식별된 이들 선박은 075형 강습 상륙함을 닮은 개방갑판형 대형 선박과 우주선처럼 생긴 스텔스 형상 3동선이었는데요. 네이발뉴스는 이들이 무인무기 운용 실험을 위한 테스트 플랫폼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개방갑판형 선박의 경우 길이 200m, 폭 40m로 우리나라의 마라도함과 비슷한 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이발뉴스는 이 배의 만재 배수량이 18,000톤급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수직 이착륙 드론 또는 헬기를 지원하기 위한 모함의 설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다양한 유형의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항모 형태의 무인기 모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 배에는 경납고로 추정되는 공간과 엘리베이터가 식별되고 있어 이 배가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무인기 모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 모함 옆에는 SF적인 외형을 가진 3동선도 식별됐습니다. 이 배는 일체형 마스트에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 수직 발사관을 갖춘 형상인데요. 네이발뉴스는 이 선박이 약 300톤급의 유인 또는 무인 선박이 될 것이며 장거리 표적 획득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숫자의 함정을 건조하며 이미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앞지르기 시작한 중국이 이러한 무인 전투 함정들을 대량으로 배치할 경우 유사시 미국은 중국의 전례 없는 해상 물량 공세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중 충돌이 발생하면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이대로 넋을 놓고 보고 있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메인 사진에 보시고 있는 이 항공모함처럼 생긴 선박입니다. 누가 봐도 항공모함이죠. 그리고 이 측면 사진을 보시면 좌현 쪽에는 구명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다시 위성 사진을 보시면 우현, 아일랜드 뒤쪽에 엘리베이터로 추정되는 시설이 하나 이렇게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큰 선박인데 자, 그렇다면 이 배가 무슨 용도일까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075형 상륙함은 이미 상하이에서 건조를 하고 있고 후속형인 076형도 지금 건조가 됐죠. 그런데 이 배는 075나 076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듀얼 아일랜드, 그러니까 함교 두 개 중에 하나는 어떤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아일랜드를 하나 더 만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모함에서 무언가 여러 가지 종류의 무인기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는 이 스텔스 무인 전투함도 자세히 보시면 통합형 마스트에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다음 CG는 이 배를 만들고 있는 광저우 조선소에서 개념도로 공개를 한 것인데 통합 마스트 전방 부분에 보면은 VLS가 있습니다. 4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어떤 미사일이 장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일단 이 마스트를 보면은 두 가지 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듀얼 밴드 위상 배열 레이더가 사면으로 고정 배치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함대공 미사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매년 두 자릿수로 전투함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고 있죠. 뭐 4,000톤짜리, 6,000톤짜리, 10,000톤짜리 할 거 없이 어마무시하게 찍어내고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태평양 지역만으로 한정을 했을 때 이미 해군력의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윤 대통령이랑 통화를 할 때 한국과의 건함 이야기, 건함 협조 이야기를 했죠. 물론 MRO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윤 대통령에 따르면은 군함 수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아는 거죠. 일단 우리가 미국에 군함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악법인 존스법을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존스법이라는 것은 이 조선소와 연관되어 있는 이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서 난공불락이었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법이었는데,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고립주의를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존스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폴리티션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이죠.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 조선 카르텔을 보호하는 것보다 해군력을 강화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패권 경쟁에서 지게 되면은 사실 미국이 지금 패권을 쥐고 흔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굉장히 약해질 거고요.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계속 그걸 흔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 조선업 카르텔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군력을 증강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서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미국의 어떤 건함 사업이 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은 군비 경쟁에 들어갔죠. 특히 건함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배를 더 많이, 더 빨리 만드는 쪽으로 정책 방향들을 잡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일본만 하더라도 해상자위대가 모가미급 업그레이드형을 만들어서 예전보다 더 많이 건조할 예정이고, 함대의 편제도 바꿨죠. 내년까지 전부 편제 교체가 완료가 될 예정인데,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건함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일본도 그러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유인 전투함을 건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 싸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무인 전투함, 무인 무기 체계들까지 대량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감무소식이죠.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해군에 프렌들리하고 해군력을 증강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죠. 해양국가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해양 이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바다를 둘러싸고 모두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저희는 10년 전부터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면서 해군 정원을 증가시키고 해군력 증강에 더 많은 재원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 바깥에서 돌아가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은 저희 눈에 밖에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국방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 대정책과 안보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용산에서 제발 빨리 좀 인지를 해서 해군력 강화를 위한 그런 조치들을 좀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방산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이 이 전차에 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주장하는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 각지에서 아주 손쉽게 격파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카탈로그 제온으로는 러시아 전차 가운데 최강의 방어력을 갖고 있는 이 전차가 왜 이렇게 잘 파괴되나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생산돼 전선에 배치되고 있는 러시아의 T-90M 전차가 신형 반응 장갑 조달이 어려워 대체 장갑체를 붙여 출고되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장갑재가 빠진 채로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을 인용한 오신트 정보를 취합하면 최근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T-90M 전차들은 원래 붙어 있어야 할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 대신 콘탁트 원 장갑을 장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차량은 렐릭트 반응 장갑의 케이스 안에 폭발 반응 장갑용 장갑재가 아닌 벽돌이 들어있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해당 벽돌은 건축 공정 마감재로 사용되는 소재로 장갑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연성 소재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T-90M의 렐릭트 반응 장갑은 금속재 케이스 안에 4S-23 폭발물과 특수 장갑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파괴된 T-90M 전차들의 반응 장갑 케이스 안에는 장갑재가 아니라 벽돌과 나무 판넬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에 만연한 극심한 방산 비리가 아직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소련 시절부터 너무도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러시아식 방산비리. 전쟁으로 러시아가 패망해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90M 전차.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전차를 보시면 이게 과연 구소련제 전차의 개량형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각지고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의 장갑재 안쪽을 들여다보면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의 내부 구조인데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반응 장갑재들과 폭발물이 장갑 케이스 안에 적층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세 종류의 반응 장갑을 사용하고 있죠. 콘탁트 1, 소련 때 나온 거고요. 콘탁트 5, 소련 말기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개량형인 렐릭트, T-90M이나 T-80 BVM에 사용되고 있는 장갑재인데 이 렐릭트 장갑을 만들 수가 없어서 콘탁트 5를 쓰더니 최근에는 콘탁트 1을 들고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콘탁트 1이야 소련 시절에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고요. 이 세 종류 장갑 중에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 파괴된 이 T-90M 전차를 보더라도 콘탁트 1, 이 벽돌처럼 되어 있는 반응 장갑재들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고 렐릭트가 없죠. 자, 이 콘탁트 1은 그래도 양반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내부에 장갑재 대신에 하얀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벽돌이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같이 그렇게 단단한 벽돌이 아니라 이런 대리석으로 된 것은 그냥 망치로 툭 쳐도 깨지죠. 굉장히 무른 재질인데 공사장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폭발 반응 장갑 내부에 구겨 넣어 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폭발 반응 장갑용 폭발재를 구입하지 않고 그 돈을 빼돌려서 대체재로 무게는 맞춰야 되니까 이것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러시아의 방산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러시아의 전차 공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차 한 대를 만들려고 정부가 100만 루블을 책정해서 주면 이 중에 한 50만 루블은 국방부 관료가 중간에서 떼먹고요. 나머지 50만 루블 중에 30만 루블 정도는 공장 간부들이 떼먹고요. 20만 루블 남았죠? 그 중에 10만 루블은 중간 관리자나 직원들이 떼먹고 실제로 나오는 전차는 10만 루블짜리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이 우랄바곤자보드 공장 여러 차례 걸렸죠. 신형 전차를 만들어라 라고 생산 라인을 구축할 돈을 줬더니 그 돈으로 회사에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간부들이 갖고 갔다가 검찰에 기소가 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방산비리, 러시아가 최근에 그 방산비리를 명분으로 삼아서 굉장히 많은 군수 분야의 관료들 그리고 고위급 간부들을 숙청을 했는데 이렇게 숙청해도 이런 비리들은 끝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 국무부 검열관이 키우에 들어와서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서방 세계의 지원 장비와 물자, 현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검열을 하고 숙청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보통은 전쟁 중에 이런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일벌백계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장병들, 이 무기체계를 쓰는 장병들이 누군가의 가족, 나의 가족이나 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는 걸 좀 머뭇거려야 되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슬라브 계열 민족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종류의 기상천외한 방산비리가 나올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